그럼 실제로 이 영재학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은 언제부터 좀 많이 시작이 되고? 일단은 이제 빠르면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유아요? 경우도 있고요. 초등도 아니고? 네네. 물론 이제 유아 단계에서 영재학교 입학을 위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유아 때부터 사교육과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세뇌가 되시는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유아 수학, 과학 프로그램을 이렇게 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등 빠르면 2학년 정도부터 늦어도 4, 5학년 때부터는 영재교육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딱 맞게 골라드리는 경향시소. 저는 경향신문 기자, 시사소믈리에 임지선입니다. 얼마 전에 천재소년 백강현 군이 서울과학고에서 자퇴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영재학 교육에 대한 그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교육 이야기하면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오늘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구본창 소장님과 함께 한국 사회의 사교육과 영재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지금 10년 동안 교육정책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또 정책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전 한 10여 년은 또 사교육계에서 뭐 입시하고 컨설팅하는 업들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 일단은 여러 교육에 대해 걱정하는 시민들이 모인 시민단체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사교육을 실제로 종사하셨던, 제가 앞서서 지금 들어보니까 뭐 영재교육 컨설팅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네. 그거 하다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오시게 됐는지, 어떤 컨설팅부터 하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좀 생태계적 감수성이 그때 좀 찾아왔어요. 그래서 생태계적 감수성.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잘 성장하려면 뭐 교육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한데 뭐 잘 자고 잘 먹고 이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초등학생 때부터 뭐 심야에 학원에 와서 교습, 뭐 서울시는 조례로 10시까지를 제한하고 있지만 뭐 초등생도 학원이 운영하는 독서실에 가서 뭐 11시, 12시까지 뭐 하는 그런 상황들이 뭐 일부 지역에서는 벌어지기도 하고 사교육과열지구라고 하는 곳에서 학교가 끝나자마자 또 학원 뺑뺑이를 돌기 때문에 식사가 굉장히 부실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 흑밥 보고서라고 부유한 집의 아이들은 학원을 돌며 흑밥을 먹고 또 이렇게 소외계층의 아이들은 정말 먹을 것들이 부실해서 편의점에서 흑밥을 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아동이 먹는 것 그리고 잠자는 것 그것이 잘 안 되고 학업성적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정서적인 굉장히 장애들을 안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 좀 회의가 오다 보니까 직접 그걸 가르치시면서요? 네네네. 먼 산 바라보면서 뭐 그런 생각이 불현듯 오더라고요. 아빠가 되면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굳이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 이렇게 시민단체분이 나와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런다. 이런 분들 많이 얘기하시니까 누구보다도 더 치열하게 그 현장에서 뛰셨던 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굳이 다시 여쭤봤습니다. 유초 중고를 다 관통했다. 유초 중고를 제가 학원의 보직 강사로 있으면서 다 관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펙트럼 되게 넓으시네요. 네. 일단 시작부터 일단 그 백강현 군 얘기를 좀 해보면은 예전에는 과학고만 있었고 영재학교라는 거 저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은 과학고였다가 영재학교로 바뀐 거고 또 그냥 과학고도 있다면서요? 이게 두 개가 다른 영역이라고. 원래는 이제 과학고는 이제 특수목적고등학교라고 해서 이제 교육부 산하에서 사실 이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대한민국 교육과정이 보통교과가 있고 전문교과라는 게 있는데 전문교과를 좀 더 특화하기 위해서 학교 유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에 이수 단위가 고등학교가 108단인데 그중에 보통교과를 어느 정도 분량을 채우면 전문교과를 할 수 있는 이런 고등학교예요.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래도 보통교과, 우리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뭐 쉽게 얘기해서 국영수 과사를 어느 정도는 다 배우고 전문교과를 배우게 되어 있는데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이 다른 거죠? 설립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유형이기 때문에 완전 자율입니다. 교육과정 자체가. 부산에 있는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카이스트 부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래 영재학교로 인허가가 난 학교고요. 그리고 뭐 서울과학고라든지 뭐 대전과학고라든지 광주과학고라든지 이런 영재학교들 같은 경우는 원래 과학고였다가 왜 우리 지역에는 영재학교가 없냐?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최근에
이명박 정부에서 인가를 하고 박근혜 정부 때 개교가 된 뭐 세종 과학고등학교? 이나 인천 이런 쪽은 영재학교로 개교를 한 학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영재학교는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점프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적분을 배우는 게 아니라 미적분 학을 배우고 대학교 과목 대학교 과목으로 넘어가는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영재학교 교육과정이 속칭 이런 표현을 쓰는데 속진 선행형 교육과정이다. 속진 빨리 나간다. 네, 빨리 나가고 또 앞서 나가는.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영재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하기 위한 학원들도 또 있나요? 대치동과 또 이제 서울에는 서울가고 주변에 똑같은 학원이 네. 브랜치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방에 있는 영재학교 학생들도 주말에 뭐 9 to 10, 뭐 10 to 10에서 인텐시브 코스라고 이거를 이제 대치동으로 받으러 오는 뭐 그런 상황이죠. 영재학교가 정말 영재고 일반 그 교육과정을 따라가지 않는 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일반적인 인식은 과학고 위에 영재학교, 그러니까 네네. 상위학교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네네. 이렇게 내달려서 네네. 여기를 지원하려고 하는 걸 텐데 실제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교 유형이 만들어진 네. 이유에는 전문적인 영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네. 또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도 영재를 이공계 인재를 그렇죠. 육성하기 네.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학교인데 네.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학생과 학부모의 욕망 속에서 소비되느냐라고 따져보면은 영재학교하고 일반고하고 학생 수 대비 서울대에 합격하는 비율을 따져보면 영재학교가 한 130배 높습니다. 그쪽에 입시 설명회에 가보면 네. 결국은 다 의대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장 잘 가려면 영재학교. 근데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영재학교보다 의대 진학에 좀 메리트가 없다. 이런 인식들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영재학교가 가장 갑이고 그 다음에 영재학교 못 가면 전국 단위자 사고 가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진학 실적이 좋은 일반고에서 전교 1등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학교장 추천으로 전교 1등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소위 진학 실적이 좋지 않은 일반고에서 전교 1등 하는 것이 큰 메리트를 작용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요즘 대치동이나 사교육과열지구 설명회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굳이 여기서 경쟁하지 말고 국내에 들어오지 말고 해외 의사 해라. 그러게요.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의대 진학이라든지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보다 좀 더 용이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조크 아닌 진심을 이렇게 돈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그 영재학교나 이런 과학고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일단 입학할 때 그 고3 졸업할 때 바로 의대 진학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일단은 이제 그 합격을 하면 네. 불이익 조항이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비를 환수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학 중에 합격을 한다라면 교육비를 환수하고 나는 의대를 네. 가겠다 네.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근데 이제 학교 측에 굉장히 많은 또 일종의 프레셔 아닌 프레셔를 있게. 받기 때문에 이공계 진학하고 뭐 재수하는 경향들도 있긴 한데 문제는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준비하지 않아요. 수시 전형으로 다 수시 전형으로. 진학을 하는 거거든요.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수능이라는 게 사실 일정 문제 유형을 반복 학습해서 고득점을 그렇죠. 맞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에게 바로 수능 시험 치라 그러면 이들이 아무리 고도 영재고 수학과학 잘해도 그래도 수학과학에서 못하나요? 1등을 못 받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영재는 다 받아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희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네. 야 그래도 그 성취도 안 나오면 C 이하로 떨어졌으면 뭐 수능 모의고사라도 한번 쳐봤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한 3등급 정도 나오는 게 보통이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 수능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가. 어려운가. 그럼 실제로 이 영재학교 들어가기 위한 사교육은 언제부터 좀 많이 시작이 되고? 일단은 이제 빠르면 유아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유아요? 있고요. 초등도 아니고. 네네. 물론 이제 유아 단계에서 영재학교 입학을 위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유아 때부터 사교육과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세뇌가 되시는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유아 수학 과학 네, 네. 프로그램을 이렇게 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초등 빠르면 2학년 정도부터 늦어도 4, 5학년 때부터는 영재교육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이제 영재학교 지필고사가 대체로 이제 과학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올림피아드 입시 유형하고 비슷하다라는 속설 아닌 정설, 막 약간 정설 아닌 속설,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과학 선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시대회 준비, 화학 올림피아드는 화올, 물리 올림피아드는 물올, 물올, 화올 이래서 과학에 2개, 수학 하나 정도는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초, 중, 고 선행에 그다음에 올림피아드 대비 프로그램에 그다음에 이제 실제 지필고사 유형을 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까지. 그래서 이제 한 학생이 뭐 수학만 하더라도 서너 개, 과학도 뭐 서너 개, 5개, 6개 뭐 이런 정도를 듣게 되면 보통 일주일에 2시간간은 학원 프로그램이 뭐 3, 40만 원 정도 한다. 그럼 10개 들으면 400이 금방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헉헉한데요? 네네. 뭐 제 지인들하고 만나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낳기는 엄청 힘든데 낳아만 놓으면 꼰대들이 다 죽인다. 애들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사교육이 이렇게 특히 어떤 학교 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받는 나라라면 그것도 일부 계층만 그 사교육을 또 소비할 수 있는 현실이라면 과연 이제 출산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 나라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더 큰 문제는 사실 이제 영재 교육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나라인가? 전 모르는 것 같아요. 영재 모두가 이렇게 교육은 달려드는 사실 이제 영어로 gifted education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고난 고도 영재를 발굴한 고도 영재를 길러내는 이런 건데 고도 영재를 중학교 단계에서 시험을 통해서 발굴해낸다라는 게 이게 어불성설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요, 그렇게 사교육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들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로 측정할 수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 영재학교의 정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원으로 자르는 1등부터 꼴등을 줄 세워서 자르고 있는다라는 게 영재가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문제 못 풀면 영재 아닌 건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선진국의 사례나 대부분 영재 교육을 실시하는 국가들은 그 유아 단계부터 추적합니다. 영재를 고도 영재를 추적해서 발굴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어느 카운티에 어디에 사는 이 친구가 한 뭐 5, 6세 정도의 테스트를 해봤더니 고도 영재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유아 단계의 영재성이라는 것은 유지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이렇다라고 이제 영재교육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계속 추적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재학교에 이렇게 빡 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일반 친구들하고 뭐 초, 중, 고를 똑같이 교육받으면서 관통을 하는데 이 친구의 영재성이 수학과학 분야에 탁월한 영재성이 있다라면 수학과학의 부분들만 어떤 위탁하는 방식이라든지 따로 이제 뭐 수업 끝나고 가는 거군요. 기관에 이제 받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시험으로 1등부터 몇 등까지 딱 잘라가지고 영재교육을 분리시켜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사회성이라든지 협업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떤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거기서 또 경쟁을 또 해야 되니까 결점이 생기는 이런 사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영재학교가 8개의 영재학교 정원이 뭐 한 870, 80명 되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학교 교육과정 안 가르쳐줬는데 대학교 교육과정을 바로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이 전국에 900명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도 저도 그렇게 많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더 잘 살았을 학교 유형으로 존재시킨다라면 한 개 학교 정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카이스트 입학처장으로 계셨던 이승석 교수님께서 국회 토론회 자료에 와서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적도 있고 그래서 한 100여 명 정도를 집중적으로 한다라면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입학 정원을 두다 보니까 사교육으로 만들어진 영재, 실제로 영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영재, 그리고 결국은 이공계 과학 인재가 되겠다라고 학교에 입학해서 의대로 도망가 버리는 이런 현상. 그리고 물론 이제 의대 진학의 문제는 사실 그 꼭 영재 교육의 문제냐 여기에 가두기보다는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와 인식의 문제니까 진로의 다양성이라든지 사회 경제적 이슈하고 맞물려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같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재학교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조기교육 신화가 되게 막 거의 응축돼 네. 있는 네네.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그 네네네. 필드상을 받은 네. 허준희 교수님도 그 당시에 중학교 때 내가 과학고 가고 네. 싶다. 그때는 아마 영재학교가 없었던 네네네. 시절인 것 같은데 과학고 가고 싶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미 늦었다라고 네네. 그래서 준비를 못했다고 네네.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너무 하다 보면 그건 결국 어떤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아이들에게 굉장히 좌절감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험이 일정 수준의 학업 성취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는 도구일 수는 있겠지만 이 시험이 너무 이른 시기에 또 너무 많은 스트레스,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아이들에게 이거 시험 불합격해서 이 학교 가지 못하면 너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 이런 시그널을 암묵적으로 계속 주는 이런 제도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좌절을 준다. 굉장히 강력한 부정적 피드백이 시험과 입시를 통해서 딱 오기 때문에 아이는 이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닫는 거죠. 제일 먼저 이런 것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일단 이제 이런 거 지필평가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영재학교. 영재학교 지필평가가. 지필평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영재를 판별할 수 있는 검사 도구가 이미 좀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도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학교별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필평가가 좀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정말 이제 이공계 인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을 좀 면접을 통해서 좀 걸러낼 수 있도록. 그다음 그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본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제 진로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높은지를 본다든지 또 어느 정도 그 사고의 유연함이 있는지를 본다든지 뭐 그런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는. 그리고 이제 또 누구라고 이렇게 찍지는 않지만 초등학교 단계부터 교사들이 고도의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관찰 추적하고 시도교육청에 고도 영재로 보이는 아이가 추적 관찰할 무슨 수 학교 누구다. 몇 반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또 시도교육청에서는 영재 뭐 발굴 부서를 둬서 그 아이를 추적하고 그 아이가 이제 전인적으로 성장하면서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좀 전문적인 수학과학의 이공계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둬서 이 학생들을 교육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회적 상황들을 본다라면 특정 과목을 좀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뭐 영재학교의 입시 문제하고 교육과정에 어느 정도 모든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받는 교육과정들을 일정 부분 이상은 소화할 수 있도록 좀 영재학교 교육과정을 바꾸는 그래서 입시와 교육과정을 바꾸는 문제가 좀 시급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면 좀 빨리 영재 발굴 시스템을 개발하고 영재를 발굴하면 추적 관찰하고 이 학생들을 영재성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으로 이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기적 장치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